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2세인 박민수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미국 텍사스주 플라노라는 도시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넓은 앞마당과 뒷마당, 그리고 이 고요한 적막감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3년 전 한국을 떠날 때만 해도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된 건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한국에서 IT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32평 아파트에서 아내와 아들 둘과 함께 살았어요. 2003년에 분양받아서 20년 가까이 살았던 집이었죠.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깨끗하고 넓고 학군도 괜찮고 지하철역도 가깝고 교통도 편리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2018년쯤부터 시작됐습니다. 저희 집 위층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온 거예요. 30대 중반 부부의 4살, 6살 된 아이 둘이었는데 이사 온 첫날부터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쿵쿵쿵쿵 드르르르르 위에서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처음엔 이사 정리하느라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소리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종일 위층에서는 끊임없는 소리가 났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무거운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 심지어 어른들이 걸어다니는 발걸음 소리까지 다 들렸습니다. 저희 집은 거실과 안방 천장에서 특히 심했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갑자기 쿵쿵쿵 소리가 나서 깜짝깜짝 놀라고 밤에 잠들려고 하면 드르르르 굴리는 소리에 잠이 깨고 주말 아침에 늦잠 좀 자려고 하면 새벽 7시부터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에 깨어나곤 했죠. 처음에는 참았어요. 아이들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겠나? 우리도 언젠가는 손주가 생기면 비슷할 텐데 이런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2달이 지나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들이 집에 적응하면서 더 자유롭게 뛰어다니기 시작했죠. 특히 코로나19가 터지고 난 후에는 정말 심각해졌어요.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하루 종일 소음이 계속됐거든요. 재택근무를 하는 제게는 정말 고문이었습니다. 중요한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쿵쿵쿵 소리가 나면 상대방이 지금 무슨 소리 나는데요? 라고 물어보곤 했어요. 정말 창피하고 스트레스였습니다. 아내도 집에서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같이 힘들어했어요. 여보, 이거 정말 못 참겠어요. 너무 스트레스예요. 아내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미안하고 답답했습니다.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했어요. 먼저 관리사무소에 얘기해 봤습니다. 상황을 알겠습니다. 위층에 한번 연락해 보겠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위층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주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다시 똑같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저희가 예민한 건 아닌가 싶어서 층간소음 측정기도 사봤어요. 앱으로 재보니까 주간에 평균 45에서 50데시벨, 심할 때는 60데시벨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기준치를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직접 위층에 올라가 봤어요. 벨을 누르니까 남편분이 나왔는데 안녕하세요. 아래층에 사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그분 표정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아내, 뭐가 문제인가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나 의자 끄는 소리가 많이 들려서요.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아이들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우리도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데요. 목소리 톤이 벌써 불쾌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네,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숨 쉬지 말라고 할까요? 결국 서로 불편한 분위기로 대화가 끝났어요. 그날 밤부터 소음이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일부러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밤에 잠들기가 어려워지면서 불면증이 생겼고 낮에도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가족들한테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아빠, 왜 요즘 그렇게 예민해요? 큰아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미안했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사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아파트에 20년 가까이 살면서 정이 많이 들었고 무엇보다 집값도 많이 오른 상태라 함부로 팔기도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고 해서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될 보장도 없었고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어디든 비슷한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요즘에 지은 아파트들이 층간소음이 더 심하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회사에서 미국 지사로 파견 기회가 생겼어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층간소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진지하게 고려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보, 미국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일단 이 층간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교육에도 좋을 것 같고. 사실 층간소음이 가장 큰 이유였지만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랬어요. 아내도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가족회의를 통해서 미국행을 결정했습니다. 2021년 초에 L1 비자를 받아서 텍사스주 달라스로 이주했어요. 처음에는 임시로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역시나 층간소음이 있더라고요. 미국 아파트는 나무로 지어져서 한국보다 오히려 더 심했어요. 위층에서 발걸음 소리는 물론이고 화장실 사용하는 소리, 샤워하는 소리까지 다 들렸습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도 똑같네.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그런데 부동산 에이전트가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층간소음이 싫으시면 단독주택을 알아보세요. 여기는 단독주택이 일반적이거든요. 한국에서는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엄청 비쌀 거라고 생각했는데 텍사스는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아파트와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았어요. 달라스 근교 플라노라는 도시에 있는 2층 단독주택을 보러 갔는데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4베드룸 3.5욕실에 약 230평방미터 크기였고 앞마당과 뒷마당이 넓게 딸려 있었어요. 무엇보다 이웃집과 적당히 떨어져 있어서 소음 걱정이 없어 보였습니다. 가격도 한국 강동구 아파트보다 저렴했어요. 이 집으로 하겠습니다. 별로 고민하지 않고 바로 결정했죠. 2021년 여름에 플라노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완전한 정적을 경험했어요. 위층도 없고 옆집 소리도 들리지 않고 오직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와 가끔 지나가는 차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 이런 게 진짜 집이구나.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숙면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는지 그때야 깨달았어요. 단독주택 생활은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뛰어다녀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밤늦게 텔레비전을 봐도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음악을 크게 틀어도 괜찮고 새벽이나 늦은 밤에 운동을 해도 문제없고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드럼을 칠 수 있게 된 게 가장 기뻤어요. 한국에서는 층간소음 때문에 엄두도 못 냈거든요. 지하실에 방음 처리를 해서 드럼 세트를 설치했는데 스트레스 해소에 정말 좋더라고요. 아내도 홈베이킹을 시작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빵 반죽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요. 믹서 돌리는 소리 때문에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오븐 타이머 소리도 마음 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훨씬 자유로워졌어요. 집에서 축구공을 가지고 놀아도 되고 친구들을 불러서 게임도 마음껏 할 수 있고 늦은 밤까지 영화를 봐도 괜찮았거든요. 그러면서 가족 간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저도 모르게 항상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위층 소리에 신경 쓰고 우리 소리 때문에 아래층에서 올라올까봐 걱정하고 그런 스트레스가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물론 단독주택 생활이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잔디 관리, 정원 가꾸기, 집 외부 페인트 칠, 난방비 등등 관리해야 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겨울에는 눈 치우는 것도 일이고 여름에는 잔디 깎는 것도 주말마다 해야 하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도 나름 재미있어요. 정원 가꾸는 게 취미가 되었고 집 수리하는 것도 유튜브 보면서 배워서 직접 하다 보니 성취감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웃들과의 관계가 정말 좋아요. 한국 아파트에서는 옆집 사람 얼굴도 모르고 지냈는데 여기서는 이웃들이 먼저 인사도 해주고 바비큐 파티에 초대해 주기도 하고 아이들이 놀 때도 자유롭게 이웃집을 드나들어요. 층간소음 때문에 서로 예민해할 필요가 없으니까 관계가 훨씬 편안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에서의 그 층간소음 스트레스가 제 인생을 바꾼 계기가 되었네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미국으로 올 생각도 안 했을 테고 이런 평화로운 생활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한국이 그립기도 해요. 음식, 문화, 가족, 친구들. 하지만 이 정적과 평화로움은 정말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한국 친구들이 놀러 오면 가장 놀라는 게 이 조용함이에요. 여기 진짜 조용하다. 위층 소리 전혀 안 들리네? 당연하지. 위층이 없는데. 그럴 때마다 한국의 층간소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새삼 느껴져요. 최근에 한국 뉴스를 보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 간에 싸우고 심지어 폭력 사건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도 그때 참지 않고 더 강하게 항의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은 코로나도 끝나고 아이들도 잘 적응해서 정말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큰아들은 미국 대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고 둘째도 현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어요. 아내도 여기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저도 회사에서 인정받으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단독주택으로 이사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물론 한국은 땅값이 비싸서 쉽지 않겠지만 외곽 지역이나 지방 도시에는 괜찮은 단독주택들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최상층이나 1층으로 이사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층간소음은 정말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문제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 불면증, 가족 갈등까지 유발하니까요. 저처럼 극단적으로 해외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으시길 바라요. 지금 제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감사하는 게 이 고요함이에요. 새소리, 바람소리만 들리는 이 평화로운 아침, 위층 소리 걱정 없이 편안히 잠들 수 있는 밤, 이런 게 진짜 행복인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 생활이 모든 면에서 완벽한 건 아니에요. 의료비는 비싸고 총기 사고 위험도 있고 아시아 음식이 그립기도 하고요. 하지만 적어도 집에서만큼은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정말 소중해요. 한국에 계신 가족,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할 때도 배경이 완전히 조용해서 거기 진짜 조용하네. 부럽다. 이런 말을 자주 듣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곳에서 살 계획이에요.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적어도 여기 있을 거고 그 이후에는 한국으로 돌아갈지 계속 여기서 살지 고민해 볼 예정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다시는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곳에서는 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한번 이런 평화로움을 경험하고 나니까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모두 평화로운 집에서 편안한 일상을 누리시길 바라며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71세가 된 이덕수라고 합니다. 지금 이 사연을 쓰면서도 가슴이 답답하고 후회되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3년 전 45년간 살았던 미국에서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너무나 성급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같은 실수를 하는 분들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45년이라는 긴 세월을 미국에서 보내고 늦은 나이에 고국으로 돌아온 한 사람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953년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저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농사만 짓던 아버지는 저에게 큰 기대를 걸고 계셨어요. 덕수야, 너만큼은 이 마을을 벗어나서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버지의 이 말씀이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 한국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쉽지 않았고 설령 취업을 해도 미래가 불투명했어요. 그때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던 고등학교 선배 한 분이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미국에 와서 공부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이었죠. 부모님께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농사만 지으시던 아버지가 어떻게 미국 유학비를 마련하시겠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논밭을 팔아서라도 저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이다. 가서 성공해서 우리 가문의 영광을 높여라. 1978년 봄 24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도 없던 시절 김포공항에서 출발해서 24시간을 넘게 걸려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나왔을 때의 그 막막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영어는 대학에서 배운 것이 전부였고 미국의 문화나 관습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선배의 도움으로 겨우 UCLA 근처 하숙집을 구했습니다. 월세가 $150였는데 당시 제게는 엄청난 돈이었어요. 아버지가 보내주신 돈으로 한 학기 등록금과 생활비를 간신히 마련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한국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한인들이 운영하는 청소업체에서 일했어요. 하루에 4시간도 제대로 못 자면서 버텼습니다. 그래도 꿈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요. 기계공학을 전공했는데 당시 미국에서는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가 많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성적도 좋았고 교수님들께서도 저를 인정해 주셨어요. 1981년 석사학위를 받고 운 좋게도 로스앤젤레스의 한 항공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첫 직장에서 받은 연봉이 연 $35,000였어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0만 달러가 넘는 큰 돈이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매달 500달러씩 송금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돈으로 부모님은 집도 새로 지으시고 동생들 대학 등록금도 마련하셨습니다. 1983년에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한국인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도 저와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 온 이민자였어요. 신혼 시절에는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했지만 둘 다 열심히 일해서 점점 생활이 나아졌습니다. 1985년 첫째 아들 지훈이가 태어났고 1987년에는 둘째 딸 수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1990년 드디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기쁨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이제 진짜 미국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내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영주권을 받고 5년 후인 1995년 마침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날 선서식장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17년간의 긴 여정 끝에 진짜 미국인이 된 것입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을 때 아버지께서 잘했다, 이제 정말 성공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우셨어요. 시민권을 받고 나서 생활은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승진을 거듭해서 시니어 엔지니어가 되었고 연봉도 8만 달러까지 올랐어요. 1998년에는 오렌지 카운티에 단독주택도 샀습니다. 30만 달러에 산 집이었는데 지금은 150만 달러가 넘어요. 아이들도 잘 자랐습니다. 지훈이는 UC 버클리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실리콘밸리의 IT 회사에 취업했어요. 수진이는 UCLA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로스앤젤레스의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 모두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완전한 미국인이에요. 소셜 시큐리티도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35년간 성실하게 일하면서 세금을 냈으니 은퇴 후에는 월 2,400달러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어요. 65세가 되면 메디케어도 받을 수 있고 노후에 대한 걱정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60대에 들어서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62세가 되던 해에 당뇨병 진단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약물로 조절이 되었는데 점점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합병증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더 큰 문제는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2018년부터 기억력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아이들은 각자 바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결혼해서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고 수진이도 남자친구와 함께 살면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주말에 가끔 들르기는 하지만 평소에는 저 혼자서 아내를 돌봐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에 회사에서 조기 퇴직 패키지를 제안했어요. 65세까지 5년이 더 남았지만 퇴직금과 함께 의료보험도 2년간 연장해 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아내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일을 계속하기 어려웠어요. 고민 끝에 조기 퇴직을 결정했습니다. 퇴직 후 집에서 아내를 돌보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내의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었어요. 밤에 잠을 안 자고 돌아다니거나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어버리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24시간 내내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홀로 간병하는 스트레스가 극심했습니다. 제 당뇨도 악화되어서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대로는 제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전문 요양시설에 아내를 맡기는 것을 고려해봤지만 한 달에 6,000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었어요. 그때 갑자기 한국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의료비가 훨씬 저렴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간병인을 구하는 것도 미국보다 쉽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고향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도 어려워졌고 아이들도 자주 오지 못했어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우울감도 심해졌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한국행을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니 한국으로 돌아가려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잘못된 정보였는데 당시에는 그게 맞다고 믿었어요.
집을 팔면 150만 달러 정도의 돈이 생길 것이고 그 돈을 한국으로 가져가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도 포기해야 하지만 한국에서 더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면 그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2021년 초 아내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면서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이들에게 한국행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처음에는 모두 반대했어요. 아버지,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세요? 여기서 치료받으시면 되잖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45년 동안 미국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이제는 고향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 너희들은 여기서 잘 살고 나는 한국에서 어머니를 돌보며 살겠다. 집을 매물로 내놓자 금세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180만 달러에 팔렸어요. 원래 예상보다 30만 달러나 더 받았습니다. 이 돈이면 한국에서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미국 시민권 포기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 예약을 잡고 여러 번 면담을 거쳐야 했어요. 포기 수수료만 2,350달러나 들었습니다. 담당관이 정말 포기하시겠습니까? 한 번 포기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라고 여러 번 확인했지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2021년 8월 드디어 시민권 포기가 승인되었습니다. 45년간 간직했던 미국 여권을 반납하는 순간 가슴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홀가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큰 것을 잃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태평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고향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격을 잊을 수 없어요. 43년 만에 밟는 고국의 땅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한국 여권을 내밀며 돌아왔구나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가장 먼저 직면한 문제는 주거였어요. 서울의 집값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강남이나 서초구의 아파트는 20억 원이 넘었고 그나마 저렴한 곳도 10억 원은 좋게 들었어요. 180만 달러를 환전한 돈으로는 적당한 집을 사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경기도 성남시의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어요. 전세금이 8억 원이나 들었는데 이것도 지역에서는 저렴한 편이라고 했습니다. 35평 아파트였는데 미국에서 살던 집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어요. 더 큰 충격은 의료비였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6개월간 거주 실적이 있어야 했어요. 그 기간 동안은 모든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아내의 치매 치료약 한 달치가 30만 원이 넘었고 제 당뇨약도 월 15만 원이나 들었어요. 6개월 후 건강보험에 가입했지만 본인 부담금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메디케어로 대부분 커버가 되었는데 한국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금액을 내야 했어요. 특히 아내의 요양병원비는 월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것은 소셜 시큐리티를 포기한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면서 소셜연금도 함께 날아갔어요. 월 2,400달러 하나로 3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포기한 것입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시민권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에서 살 수 있었고 소셜연금도 계속 받을 수 있었어요. 65세가 되면서 복수국적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한국 법무부에서 65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복수국적을 허용한다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면서도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의 허탈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봤을 때는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아니면 제가 제대로 찾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급하게 결정한 것이 평생의 후회가 되었어요. 생활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국이 물가가 저렴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미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싼 것들이 많았어요. 특히 과일이나 육류는 미국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외식비도 만만치 않았고 교통비, 통신비 등 모든 것이 예상보다 많이 들었어요. 아내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분명 좋았지만 미국에서 받던 치료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언어 소통 문제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45년간 영어로 생활하다 보니 의학 용어를 한국어로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1년 정도 지나면서 한국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은 했지만 근본적인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45년 전에 알던 친구들과는 이미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였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아내는 점점 저를 알아보지 못했고 자녀들은 멀리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이들과는 화상통화로 안부를 묻지만 시차 때문에 대화하기도 쉽지 않아요. 손자, 손녀들이 자라는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하는 것도 서운합니다. 지훈이에게 둘째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직접 안아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쉬웠어요. 경제적으로도 점점 부담이 커졌습니다. 전세금 8억 원은 묶여있고 월 생활비가 400만 원 가까이 들어요. 아내 요양병원비, 제 병원비, 생활비를 합치면 그 정도가 나옵니다. 집을 판 돈에서 전세금을 빼고 남은 돈으로는 10년 정도밖에 버틸 수 없어요. 작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5년간의 투병 끝에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장례식에 미국에서 아이들이 왔지만 코로나 때문에 2주간 격리를 해야 해서 힘들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니 더욱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저는 71세가 되어 혼자 살고 있습니다. 건강은 예전보다 많이 나빠졌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주 3회 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이동하기도 힘들어서 집 근처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요. 가끔 그때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며 치료받고 소셜연금 300만 원씩 받으면서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아이들과 손자, 손녀들과 함께 지낼 수 있었을 텐데요. 물론 한국에 온 것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고향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위안이에요.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고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좋습니다. 병원에서도 한국말로 소통할 수 있어서 편해요.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은 분명 실수였습니다. 시민권을 포기하기 전에 더 자세히 알아봤어야 했어요. 복수국적 제도나 소셜연금 수령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했어야 했습니다. 인터넷 정보만 믿고 결정한 것이 큰 실수였어요. 지금이라도 아이들에게 미국으로 돌아가자고 할 수도 있지만 투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장거리 여행은 위험합니다. 게다가 시민권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에 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건강 상태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연을 쓰는 이유는 저와 같은 실수를 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복수국적 제도를 꼭 알아보시기 바라요.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시민권자는 해외에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세금은 내야 하지만 아예 포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한 달에 300만 원씩 받는다면 생활이 얼마나 여유로웠을까요? 건강보험도 6개월만 거주하면 가입할 수 있어요. 시민권을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 없이 성급하게 결정한 제가 한심스럽기만 해요. 지금 미국에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행을 고려하신다면 충분히 알아보시고 결정하세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모든 선택지를 검토해 보신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더욱 신중해야 해요.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갑자기 환경을 바꾸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69세인 박영숙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곳은 캐나다 밴쿠버 버나비에 있는 저의 새 집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잔디밭과 조용한 주택가를 보고 있으면 정말 이사를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사실 35년 동안 살던 집을 떠나기까지는 정말 많은 고민과 용기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제 자신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69세라는 나이에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특히 자녀들은 처음에 많이 반대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제 선택이 옳았다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사를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오히려 지혜로운 선택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989년, 그러니까 제가 34세일 때 남편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왔어요. 그때는 정말 젊었죠. 아들이 7살, 딸이 4살이었으니까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온 거였어요. 한국에서는 남편이 작은 회사를 운영했었는데 아이들 미래를 생각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캐나다로 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영어도 서툴렀고 캐나다 문화도 낯설었거든요.
남편은 공장에서 일했고 저는 의료기기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면서 서서히 정착해 나갔어요. 그때 선택한 동네가 바로 밴쿠버 이스트 사이드였습니다. 집값도 적당하고 교통도 편리했고 무엇보다 다양한 인종이 어우러져 사는 동네였어요. 이탈리아 사람들, 동유럽에서 온 사람들, 인도 사람들, 그리고 저희 같은 한국 사람들까지. 모두들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캐나다인으로서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했어요. 35년 전 그 동네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봄이 되면 벚꽃이 만발하고 여름에는 아이들이 공원에서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죠.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지는 길을 걸으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겨울에는 눈 오는 날 서로 눈 치우는 것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저희 옆집에는 이탈리아에서 온 안토니오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매년 여름이면 토마토를 키워서 나눠주셨어요. 건너편에는 인도에서 온 젊은 부부가 살았는데 그 집 아이들과 저희 아이들이 함께 자랐어요. 모두들 영어로 소통했고 때로는 서로의 언어를 조금씩 가르쳐 주기도 했죠. 저는 그 동네에서 정말 행복했어요. 아이들도 잘 자랐고 남편과 저도 안정적인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주말이면 이웃들과 함께 바비큐 파티를 하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때는 집 앞을 함께 장식하기도 했어요. 캐나다의 진정한 다문화주의를 몸소 체험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15년 즈음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새로운 이웃들이 이사를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 새로운 이웃들 대부분이 중국에서 온 분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어요. 캐나다는 원래 이민자의 나라니까 더 다양한 문화가 들어오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이민자였으니까 새로 온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다른 이민자들과는 달리 이분들은 기존 지역 사회와 섞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중국어로만 대화하고 중국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겠지 생각했어요. 저도 처음 이민 왔을 때는 한국 사람들과만 어울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점차 캐나다 사회에 적응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었는데 이분들은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어요. 2018년쯤 되니까 동네 상점들이 하나둘 바뀌기 시작했어요. 35년 동안 다녔던 이탈리아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마켓이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중국 식품점이 들어왔어요. 간판도 모두 중국어로 바뀌었죠. 처음에는 신기하기도 했어요. 중국 음식 재료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었고요. 하지만 점차 그 가게에서는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 어려워졌어요. 직원들이 모두 중국어만 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새로 이민 온 사람들이니까 영어가 서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영어가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급격히 달라졌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동네 변화를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놀라운 변화들을 목격했어요. 길에서 들리는 언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영어, 이탈리아어, 힌디어,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가 들렸는데 이제는 거의 중국어만 들렸어요. 젊은 중국인들이 아파트 복도에서 큰 소리로 중국어로 대화하는 모습도 자주 보게 되었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동네 슈퍼마켓이었어요. 35년 동안 다녔던 그 슈퍼마켓이 중국계 사업자에게 팔렸거든요. 직원들도 모두 중국 사람들로 바뀌었고 상품 배치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가보니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35년 동안 단골이었던 저를 아는 직원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새로운 직원들은 제가 영어로 말을 걸어도 중국어로만 대답했어요. 어느 날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우유를 사려고 했는데 가격표가 이상했거든요. 직원에게 영어로 물어봤더니 그 젊은 중국인 직원이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중국어로 뭔가 중얼거리면서 무시했어요. 다른 중국인 직원을 불러서 중국어로 대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니저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35년 동안 이 가게 단골이었다고 영어로 설명해 달라고 했죠. 그런데 매니저마저 중국 사람이더라고요. 영어는 하지만 정말 건성으로 대답하면서 마치 제가 귀찮은 존재인 것처럼 대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35년 동안 이 동네에서 세금 내고 법 지키고 이웃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제가 외국인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설상가상으로 아파트 관리 사무소까지 바뀌었어요.
새로 운 관리업체가 중국계였거든요. 공지사항들이 중국어와 영어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중국어가 훨씬 자세하고 영어는 대충 번역해 놓은 수준이었어요. 어느 날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사무소에 갔는데 직원이 저에게 중국어로 말을 걸더라고요. 제가 영어로 대답했더니 마치 제가 중국어를 못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35년간 이 아파트에 살았다고 말했는데도 별로 관심 없어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곳이 아직도 캐나다인지 아니면 중국의 어느 도시인지 헷갈릴 정도였거든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90%가 중국어로 대화하고 상점 간판들도 거의 다 중국어였어요. 한국 전쟁 이후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자란 저로서는 이런 급격한 변화가 낯설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나기도 했어요.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이고 35년 동안 이 나라에 기여하며 살아왔는데 왜 제가 소외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함께 의논할 수 있었을 텐데 5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후로는 혼자서 모든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자녀들과도 상의해봤지만 토론토에 사는 아들과 시애틀에 사는 딸은 멀리 있다 보니 제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전화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그냥 참고 사세요. 이사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나이도 있으신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딸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엄마, 35년 동안 살던 집인데 정이 많이 들었을 텐데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고 지내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저는 점점 확신이 섰어요. 이곳은 더 이상 제가 편안히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요. 매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용기를 내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2023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이사할 곳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밴쿠버 주변의 여러 지역들을 답사했어요. 버나비, 코키틀람, 리치몬드 등등 여러 곳을 다녀봤죠. 각 지역마다 장단점이 있었어요. 리치몬드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친숙했지만 너무 한국적인 것도 문제였어요. 코키틀람은 조용하고 좋았지만 교통이 조금 불편했고요. 그러다가 버나비의 한 조용한 주택가를 보게 되었어요. 집값도 적당하고 교통도 편리했어요. 무엇보다 다양한 인종이 조화롭게 사는 모습이 35년 전 제가 처음 정착했던 동네와 비슷했어요. 그 동네에서 만난 이웃들은 모두 영어로 대화했고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분위기였어요. 캐나다다운 캐나다였달까요? 저는 바로 그곳으로 이사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35년치 짐을 정리하는 것은 정말 큰 일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모았던 추억의 물건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 35년 동안 사용했던 가구들. 모든 것에 추억이 담겨 있어서 버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과감히 정리해야 했어요. 정말 소중한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처분하거나 자녀들에게 보내줬어요. 그 과정에서 지난 35년을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고요. 이사 당일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어요. 이사 업체를 알아보다가 가격이 저렴한 중국계 이사 업체를 선택했거든요. 그런데 이사 당일 아침 직원들이 와서 중국어로만 대화하더라고요. 저에게도 중국어로 말을 걸어서 당황했어요. 제가 영어로 대답하니까 그제서야 영어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성의 없이 대답하면서 마치 제가 중국어를 못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이고 여기서 35년을 살았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영어와 프랑스어가 공용어예요. 중국어가 아니라고요. 그러자 그 직원들이 서로 중국어로 뭔가 수군거리더라고요. 아마 저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당당해졌거든요. 옛 동네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둘러봤는데 정말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제가 35년 동안 정들었던 그 동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모든 간판이 중국어였고 길에서 들리는 것도 중국어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새 집에서의 첫날 밤을 맞았어요. 조용하고 평온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집에서 진정한 평안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튿날 아침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해 봤어요. 아침 조깅을 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구두 MORNING이라고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영어 인사말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근처 커피숍에 들어가서 커피를 주문했어요.
젊은 직원이 밝은 미소로 영어로 주문을 받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새로 이사 온 것을 알고는 동네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기까지 했어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런 게 바로 캐나다구나, 이런 게 바로 제가 35년 전에 사랑에 빠졌던 그 캐나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새 집 옆에는 인도에서 온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정말 친절했어요. 제가 이사 온 것을 보고 직접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네 마트는 어디에 있고 병원은 어디에 있고 대중교통은 어떻게 이용하는지 자세히 알려줬어요. 맞은편에는 캐나다 태생 백인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분들도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할머니가 직접 만든 쿠키를 가져다 주시면서 무엇이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라고 하셨어요. 이런 게 바로 제가 기억하던 캐나다의 모습이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영어라는 공통언어로 소통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요. 새 동네의 슈퍼마켓에 가봤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직원들이 모두 영어로 친절하게 응대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다양한 인종의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 직원도 있었고 인도 사람, 필리핀 사람, 백인 직원들도 있었어요. 가격 문의를 했을 때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고 제가 필요한 상품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는 직접 안내까지 해주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서비스였어요. 은행에 가서 주소 변경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직원이 정말 친절하게 모든 절차를 도와주셨고 새 동네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알려주셨어요. 이 지역에는 시니어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다면서 관련 정보를 인쇄해서 주시기까지 했어요. 병원에 가서 의료보험 정보를 업데이트했을 때도 놀라웠어요. 접수 직원부터 간호사, 의사까지 모두 영어로 소통이 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제가 새로 이사 온 것을 알고 이 지역 의료시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이사한 지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자녀들이 저를 보러 왔어요. 아들과 딸 모두 제가 이렇게 밝아진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표정도 밝아졌고 목소리에도 활력이 생겼다면서요. 딸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이사를 잘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전화할 때마다 뭔가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아들도 인정했어요. 엄마가 옳았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었네요. 오히려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 이사하신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69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한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면 변화를 두려워하는데 저는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위해 용기를 냈으니까요. 몇 달 후에 예전 동네를 한번 방문해 봤어요. 친구들도 만나고 추억의 장소들도 둘러보려고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더욱더 중국화가 진행되어 있었거든요. 예전에 다니던 슈퍼마켓은 아예 중국 슈퍼마켓이 되어 있었어요. 간판도 중국어로만 되어 있고 들어가 보니 상품도 거의 다 중국 제품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손님들도 대부분 중국 사람들이었어요. 길을 걸어도 영어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모든 대화가 중국어였고 상점들도 중국어 간판뿐이었어요. 정말 중국의 어느 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때 정말 확신했어요. 제가 이사한 결정이 100% 옳았다는 것을요. 만약에 계속 그곳에 살았다면 저는 매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69세의 나이에 그런 스트레스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테니까요. 새 동네에서는 지역 시니어 센터에도 가입했어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시니어들이 함께 활동하는 곳이었어요. 모두들 영어로 소통하면서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이탈리아에서 온 마리아 할머니, 인도에서 온 프리아 할머니, 독일에서 온 헬가 할머니 등등. 모두들 저와 비슷한 연배의 이민 1세대 분들이었어요. 함께 요가도 하고 책도 읽고 때로는 각자의 나라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 먹기도 해요. 저는 김치찌개와 비빔밥을 만들어 가져가면 다들 정말 좋아하세요. 마리아 할머니는 파스타를, 프리아 할머니는 커리를 만들어 오시고요. 이런 진정한 다문화 교류가 바로 제가 원했던 캐나다의 모습이에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영어라는 공통언어로 소통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경험했던 것은 다문화주의가 아니라 일종의 문화적 침범이었던 것 같아요. 기존 지역 사회와 소통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기존 주민들을 밀어내는 것이었거든요. 물론 모든 중국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새 동네에도 중국계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이분들은 완전히 달라요. 영어로 소통하고 지역 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아이들도 영어와 중국어를 모두 잘하면서 캐나다 문화에 잘 적응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결국 개인의 태도와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민을 와서도 자신의 문화만 고집하면서 기존 사회와 섞이려고 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사한 지 이제 1년이 넘었는데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건강도 좋아졌고 마음의 여유도 생겼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즐겁고 동네 산책을 하는 것도 기분 좋아요. 요즘은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어요. 시니어 센터에서 하는 원예 수업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작은 화분에 허브를 키우는 건데 정말 재미있어요. 바질, 로즈마리, 타임 같은 허브들을 키워서 요리에도 사용하고 있어요. 영어 독서 클럽에도 가입했어요.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책을 읽고 토론하는 모임인데 정말 자극적이에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책을 읽고 의견을 나누면서 새로운 관점을 배우게 돼요. 컴퓨터 수업도 듣고 있어요. 69세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강사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이제는 이메일도 보내고 인터넷 쇼핑도 할 수 있어요. 화상통화로 멀리 있는 자녀들과 대화하는 것도 훨씬 자연스러워졌고요. 가끔 예전 동네에서 알던 한국인 친구들을 만나면 제 이야기를 해줘요. 처음에는 다들 놀라세요. 69세에 이사를 했다는 것도 놀랍고 새로운 환경에 이렇게 잘 적응했다는 것도 신기해하세요. 그 중에서 몇 분은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동네가 너무 변해서 불편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사하기는 두렵다고 하세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려요. 나이는 변화의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경험과 지혜가 있잖아요. 그 지혜를 활용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요. 하지만 매일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중요한 것은 용기예요.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는 용기,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의지.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저는 69세에 새로운 출발을 했어요. 새 동네, 새 이웃들, 새로운 활동들. 모든 것이 새롭지만 그래서 더 재미있고 활력이 생겨요.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함께 이 새로운 삶을 즐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남편도 제 선택을 지지해 주셨을 거예요. 항상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앞으로의 계획도 많아요. 내년에는 시니어 센터에서 하는 해외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해 볼 생각이에요. 캐나다 동부 지역을 여행하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기대돼요. 또 자원봉사 활동도 시작하려고 해요. 새로 이민 온 시니어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더라고요. 제가 35년 동안 캐나다에서 살면서 쌓은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관리예요. 새 동네에는 시니어 전용 피트니스 센터도 있고 의료시설도 훌륭해요. 정기 검진도 받고 운동도 꾸준히 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해요. 자녀들도 이제는 완전히 제 선택을 지지해줘요. 특히 딸은 엄마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시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해요. 아들도 주변 사람들에게 저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손주들도 새 집을 정말 좋아해요. 넓은 마당이 있어서 뛰어놀 수 있고 근처에 공원도 많거든요. 할머니 집에 오는 것을 더 즐거워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35년 전 처음 캐나다에 왔을 때와 지금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고 지금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는 젊었지만 경험이 없었고 지금은 나이는 들었지만 경험과 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참고 사는 것이 미덕은 아니에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신중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야 해요. 무작정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알아보고 비교해 본 후에 결정해야 하죠. 그리고 가족들과도 충분히 상의해야 하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복이에요. 매일 스트레스 받으면서 불편하게 사는 것보다는 용기를 내서 더 나은 환경을 찾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에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69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만족감도 있어요. 무엇보다 제가 아직도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에너지가 있다는 것이 뿌듯해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살 거예요.
70세, 75세, 80세가 되어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시니어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더 나은 삶을 향한 의지와 용기예요. 저처럼 69세에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새 집에서 창밖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더 나은 삶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뉴저지에 산 지 20년째인 48세 김선미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정말 어디서 털어놓을 데가 없어서예요. 작년 가을에 한국에 계시던 저희 어머니를 모셔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일이 전쟁 같습니다. 문화 충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하루하루가 눈치 보고 조심하고 때로는 서로 상처받는 연속이에요. 처음 어머니를 모셔오게 된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머니는 74세이신데 아버지가 3년 전에 돌아가신 후로 혼자 지내셨어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자기 집에서 잘 지내겠다고 하셨는데 작년 여름부터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셨는데 무릎 관절염까지 생기면서 거동이 불편해지셨거든요. 한국에 있는 형님네가 어머니를 돌봐드리긴 했지만 형수님도 직장을 다니시고 조카들도 대학생이라 바쁘고 그런데 어머니가 어느 날 새벽에 넘어지셔서 응급실에 실려가신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큰 상처는 없으셨지만 그때 형님이 전화하셔서 어머니 혼자 두기가 너무 위험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20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어머니께 효도다운 효도를 못했다는 생각이 늘 있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가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남편이랑 상의하니까 어머니 연세도 많으시고 이참에 모셔와서 우리가 모시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좋은 사람이에요. 20년 전에 결혼할 때부터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섬겼거든요. 그래서 작년 8월에 어머니 영주권 신청을 시작했어요.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는 건 서류만 제대로 준비하면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시간은 좀 걸리지만 IS 130 신청서부터 시작해서 MVC 단계 거쳐서 결국 작년 10월에 한국 대사관에서 면접까지 마쳤어요. 11월 말에 어머니가 미국에 오셨죠. 처음 공항에서 어머니를 뵈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20년 만에 어머니와 한 집에서 살게 된다는 게 꿈만 같았거든요. 어머니도 손주들 보신다고 많이 기뻐하셨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첫 번째 충격은 음식이었어요. 어머니는 한국에서 드시던 방식대로 사시려고 하시는데 저희 집은 이미 20년 동안 미국식으로 적응해서 살고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선미야 김치는 어디 있니? 된장찌개는 언제 끓여줄 거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실 저희 집은 아침에 시리얼이나 토스트 간단한 걸로 때우는 편이에요. 아이들도 학교 가기 전에 바쁘고 남편도 출근 준비로 바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침부터 제대로 된 한식을 원하시는 거예요. 미국에 살아도 한국 사람인데 아침부터 그런 서양 음식만 먹으면 어떻게 하니?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저도 한국 음식이 그립긴 하거든요. 하지만 매일 아침마다 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여러 가지 준비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웠어요. 주말에는 그래도 시간이 있으니까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들을 해드렸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같은 것들. 그런데 평일에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더 힘든 건 장보기였어요. 어머니가 한국 마트에 가자고 하시는데 저희 집에서 한국 마트까지는 차로 40분은 걸려요. 매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집 앞 마트에서 사면 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미국 마트에서 파는 채소들을 보시고는 이게 무슨 배추냐, 이게 무슨 무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김치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김치를 담그시려고 하시는데 아파트에서 김치 냄새가 나면 이웃들이 싫어할까봐 걱정됐거든요. 실제로 옆집 사람이 복도에서 냄새 난다고 한번 말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시판 김치를 사드렸는데 이런 게 무슨 김치냐, 맛도 없고 짜기만 하다고 하시면서 결국 베란다에서 몰래 김치를 담그셨어요. 다행히 겨울이라 추워서 냄새가 많이 안 났지만 여름이 되면 어떻게 할지 걱정이에요. 두 번째 문제는 의료 시스템이었어요. 어머니가 고혈압약과 당뇨약을 드셔야 하는데 미국에서는 의사 처방전 없이는 약을 살 수 없잖아요.
한국에서 가져오신 약이 떨어져서 급하게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의사가 영어로만 설명하니까 어머니가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제가 통역을 해드렸지만 의학 용어들은 저도 정확히 모르는 게 많아서 어머니가 답답해 하셨어요. 한국에서는 의사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대충대충이냐고 하시면서 더 큰 문제는 의료비였어요. 어머니가 메디케어 자격이 안 되시니까 개인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나이가 많으셔서 보험료가 한 달에 $600가 넘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어머니가 한국에서 하시던 대로 침이나 부항 같은 걸 받고 싶어 하시는데 보험이 안 돼서 다 개인 부담이에요. 한 번 가면 $100씩 나가니까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세 번째는 아이들과의 관계였어요. 어머니가 오시기 전에는 손주들과 잘 지내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한국 갈 때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막상 같이 살아보니까 언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저희 아이들이 한국어를 어느 정도는 하지만 일상 대화 정도지 깊은 얘기는 힘들거든요. 어머니는 손주들한테 한국의 예의 범절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데 아이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두 손으로 인사해야 한다. 어른 앞에서는 다리를 꼬고 앉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 아이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모르는 규칙들이 생기니까 불편해 하더라고요. 특히 16살인 큰아들은 맘 와이 더즈 그램 RANDMA 키프TLLIN 그램 미워투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불평하고 어머니도 답답하셨을 거예요. 손주들이 자기 말을 잘 안 듣고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요즘 아이들은 예의가 없다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들 교육관이었어요. 어머니는 아이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머니가 아이들한테 너희는 한국 아이들보다 경쟁이 없어서 좋겠다. 한국 아이들은 밤늦게까지 공부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이들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네 번째는 사회활동이었어요. 어머니를 한인교회에 모시고 갔는데 거기서 만난 분들과도 잘 안 맞으시더라고요. 여기 사람들은 한국 사람 같지가 않다고 하시면서 말투도 이상하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다고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 오래 산 한국 분들은 한국식 사고방식과 미국식 사고방식이 섞여 있잖아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게 어색하셨을 거예요. 한인 시니어 센터에도 모시고 갔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할머니들과 대화하시다가 이 사람들은 미국에 너무 오래 살아서 한국을 잊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에 있을 때가 좋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니까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 좋으라고 모셔온 건데 오히려 스트레스만 드리는 것 같아서. 다섯 번째는 날씨와 환경이었어요. 뉴저지 겨울이 한국보다 춥잖아요. 어머니가 관절염이 있으셔서 추운 날씨에 더 아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나가시려고 해도 차 없이는 갈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어디든 갈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제가 데려다 드려야 하니까. 제가 아이들 학교 보내고 장 보고 집안일 하고 그 사이사이에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가고 한인 마트 가고. 솔직히 말하면 하루 24시간이 부족해요. 가장 마음 아픈 건 어머니와 제가 서로 눈치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제가 귀찮아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저는 어머니가 불편해 하신다는 걸 아니까 계속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텔레비전 보실 때 한국 드라마나 뉴스를 보고 싶어 하시는데 아이들은 영어 채널을 보고 싶어 하고 거실이 하나뿐이니까 서로 양보해야 하는데 그런 작은 일들도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음성 통화도 문제예요. 어머니가 한국에 있는 친구분들과 통화하실 때 시차 때문에 밤늦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벽이 얇아서 소리가 다 들려요. 아이들이 공부하거나 잠자는 시간인데 어머니한테 조용히 해달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그리고 어머니가 가끔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어머니 좋으라고 모셔온 건데 오히려 불행하게 만든 것 같아서. 어떨 때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싶어요. 제가 편하려고 어머니를 제 생활 방식에 맞추려고 한 건 아닐까. 20년 동안 미국 생활에 익숙해져서 어머니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머니도 74세의 나이에 완전히 다른 환경에 적응하시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언어도 안 통하고 음식도 다르고 사람들도 다르고.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를 한국에 다시 보내드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지금 상황이 계속되는 것도 힘들고. 남편이랑 상의해서 어머니 방을 따로 마련해 드리기로 했어요.
지금은 거실 소파를 침대로 쓰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도 없고 어머니도 불편하시고 그래서 지하실을 개조해서 어머니만의 공간을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작은 냉장고도 놓고 한국 음식 해 드실 수 있게 간이 주방도 만들고 한국 텔레비전도 설치해 드리고 비용이 $20,000 정도 들 것 같은데 어머니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그리고 한국어를 잘하는 간병인을 찾아보려고 해요. 일주일에 2에서 3번 정도 어머니와 한국말로 대화해 드리고 병원 갈 때 통역도 해 드리고 제가 어머니와 24시간 붙어 있으니까 서로 스트레스가 더 심한 것 같아요. 어머니도 딸한테만 의존하시는 게 부담스러우실 것 같고 한인교회에서 어머니 또래 분들을 더 소개해 주기로 했어요. 한국에서 최근에 오신 분들 중에 어머니와 비슷한 상황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과 친해지시면 한국 얘기도 하시고 덜 외로우실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도 할머니에 대해 다시 설명해 줬어요. 할머니가 우리를 사랑해서 오신 거고 할머니 입장에서는 모든 게 어색하고 힘드시다고. 그러니까 할머니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고.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Mom, I understand grandma and ma loves us, but it's hard for me to. 맞는 말이에요. 아이들도 갑자기 생활 패턴이 바뀌니까 힘들 거예요. 그래서 가족 회의를 했어요. 어머니도 함께 앉아서 각자 힘든 점들을 얘기해 보자고. 물론 제가 통역을 해가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나도 너희들 불편하게 하려고 온 게 아니다. 그런데 74년 동안 살아온 방식을 갑자기 바꾸기는 어렵다고. 특히 음식은 정말 힘들다. 매일 샌드위치나 피자만 먹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아이들도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할머니를 사랑하지만 갑자기 규칙들이 많아져서 어색하다고. 그리고 할머니와 대화하고 싶은데 한국어가 부족해서 답답하다고. 남편이 좋은 제안을 했어요. 가족 모두가 한국어 공부를 다시 시작하자고. 아이들은 한국어 실력을 늘리고 남편도 기초부터 다시 배우고. 그러면 어머니와 대화하기도 쉬워지고 어머니도 덜 외로우실 거라고. 그리고 주말마다 한국 음식 만들기를 온 가족이 함께 하자고도 했어요. 어머니가 요리를 가르쳐 주시고 아이들이 도와드리면서. 그러면 어머니도 보람을 느끼시고 아이들도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실제로 지난 주말에 김치 담그기를 같이 했어요. 어머니가 직접 가르쳐 주시니까 아이들이 신기해 하더라고요. 특히 딸아이가 할머니가 요리를 정말 잘하신다고 하면서 한국어로 할머니 고마워요라고 말하니까 어머니가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문제는 서로 다른 문화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어머니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시려고 애쓰고 계시고 저희도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죠. 시간이 필요한 일이지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지금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어머니도 미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하고 계시고 아이들도 할머니를 더 이해하게 됐고 물론 아직도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의료비 문제라든지 언어 장벽 문제라든지. 하지만 가족이 함께 노력하면 분명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어머니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20년 동안 멀리서만 봤던 어머니와 이제 매일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비록 힘들긴 하지만 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할머니와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모든 어려움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계속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가족이 함께 극복해 나갈 거예요. 어머니도 저희도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드리는 말인데요. 완벽한 해결책은 없는 것 같아요.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고 부모님 성격도 다르고. 하지만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시간을 갖고 천천히 적응해 나가는 것. 처음에는 모든 게 어색하고 힘들겠지만 결국은 가족이니까 잘 해나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어머니가 거실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계세요. 가끔 웃음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 모든 어려움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거든요. 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68세 박정호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호주 시드니에 있는 제 작은 아파트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시드니 하버브리지를 바라보면서 말이죠. 솔직히 제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68세에 암을 완치하고 게다가 호주 영주권까지 받아서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줄이야.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죠.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30년 넘게 중소기계 회사에서 일했어요. 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죠. 아내 순자하고 결혼해서 아들 하나 낳고 그저 성실하게만 살았어요. 큰 욕심도 없었고 그냥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아들 민수가 10년 전에 호주로 이민을 갔어요. 처음에는 많이 섭섭했죠. 하지만 아들이 선택한 길이니까 응원해 주자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호주 사람인 리사라는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손자 2명도 낳았거든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은퇴자였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뒷산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동네 어르신들과 바둑도 두고 가끔 아들 가족과 화상통화하면서 손자들 얼굴 보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었죠. 그런데 2년 전 봄이었어요.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체했나 보다 했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순자가 병원에 가보자고 해서 동네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때 이미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들었어요. 박정호 환자분 검사 결과 대장암 3기로 진단됩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암이라니. 68세에 암 진단을 받다니. 순자도 옆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저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이가 많으셔서 적극적인 치료는 좀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거예요. 항암 치료를 하면 몸이 많이 힘들 텐데 이 나이에 과연 견딜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셨죠.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수술을 해보겠지만 나이를 고려해서 최소한으로만 하겠습니다. 항암 치료는? 일단 수술 후 상태를 보고 결정하죠. 그 말투에서 이미 포기하는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어차피 오래 못 살 거라는 식으로 들렸거든요. 물론 의사 선생님 나름대로는 현실적인 판단을 하신 거겠지만 그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집에 와서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민수가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울음부터 터뜨렸어요. 아빠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민수야, 아빠가 암에 걸렸다. 전화 너머로 한동안 아무 소리가 안 들렸어요. 그러더니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몇 기예요? 어디 암이에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민수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호주로 오세요. 여기서 치료 받으세요. 뭔 소리야? 내가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외국에서 병원을 다녀? 아빠 여기 의료 시스템이 정말 좋아요. 나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아요. 리사가 간호사였거든요. 리사가 도와줄 수 있어요. 며느리 리사가 간호사였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제가 외국에서 치료를 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민수가 계속 설득했어요. 호주에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최선의 치료를 해준다고, 정부에서 의료비 지원도 많이 해준다고. 특히 암 환자들한테는 정말 잘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순자랑 이틀 동안 고민했어요. 언어 문제도 걱정되고 돈도 많이 들 것 같고 무엇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외국에서 고생하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한국 병원에서 수술 전 상담을 받는데 젊은 의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나이에 완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지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68세가 그렇게 늙은 나이인가요? 아직 더 살고 싶은데 손자들 크는 것도 보고 싶은데 벌써 포기하라고 하다니. 그날 밤 순자한테 말했어요. 순자야, 호주로 가자. 우리 거기서 한번 해보자. 당신이 결정한 거면 나도 따라갈게요. 다음 날 바로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호주로 가겠다고 모든 걸 준비해 달라고. 민수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바로 관광비자 신청을 도와주고 제 의료 기록들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도 다 알아봐 주더라고요. 한 달 후에 저희는 시드니 공항에 도착했어요. 10시간 넘는 비행기 여행이 힘들긴 했지만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들이 마중 나와서 반겨주니까 용기가 났어요. 그런데 막상 호주에 와보니까 현실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일단 모든 게 영어였거든요. 병원 가서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처음에 갔던 병원에서도 좀 차가운 반응이었어요.
관광객이 암 치료를 받으러 왔다고 하니까 의료진들이 좀 의아해 하더라고요. 영어도 못하는 노인이 와서 뭘 어쩌자는 건지 이런 눈빛이었죠. 다행히 며느리 리사가 간호사여서 의료 시스템을 잘 알고 있었어요. 리사가 이것저것 알아보더니 시드니에 있는 큰 병원 중에 한국계 의사가 있는 곳을 찾아줬어요. 그분이 바로 김재진 선생님이었어요. 이세 한국계 호주인이셨는데 종양학 전문의였거든요. 김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반가웠어요. 한국말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김 선생님이 제 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 선생님,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8세면 아직 젊으세요. 충분히 치료 가능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나왔어요. 한국에서는 나이 때문에 포기하라고 하던 것을 여기서는 나이가 문제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마웠는지. 김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호주에서는 환자의 나이보다는 전체적인 건강 상태와 치료 의지를 더 중요하게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68세면 평균 수명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치료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본격적인 검사를 다시 받았어요. 한국에서 받았던 검사보다 훨씬 정밀하고 자세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환자와 가족에게 모든 걸 상세히 설명해 주는 거였어요. 치료 계획부터 시작해서 예상되는 부작용, 성공 확률까지 다 알려주더라고요. 치료비 문제도 걱정이었는데 병원 사회복지사가 와서 상담을 해줬어요. 관광비자로 와서 치료를 받는 거지만 응급의료 상황으로 분류돼서 당장 큰 돈을 낼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계산서를 받긴 하지만 여러 자선단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했어요. 특히 캔서 카운셀이라는 곳에서 암 환자들을 많이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나중에 그곳에서 교통비, 숙박비 같은 것들을 많이 지원받았어요. 드디어 수술을 받았어요. 한국에서는 나이 때문에 최소한으로만 하겠다고 했던 수술을 여기서는 완전히 제거하는 수술을 해주셨어요. 수술 시간도 5시간이나 걸렸어요. 수술 후에 깨어났을 때 김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전이도 생각보다 적었고 깨끗하게 제거했어요. 그때 정말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어요. 순자도 옆에서 울면서 고마워했고 민수와 리사, 손자들까지 모두 와서 축하해줬어요. 하지만 진짜 힘든 건 항암 치료였어요. 6개월 동안 받았는데 정말 죽을 만큼 힘들더라고요. 토하고 머리카락 빠지고 몸무게도 10kg 넘게 빠졌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병원 시스템이 정말 체계적이었다는 거예요. 항암 치료 받을 때마다 간호사들이 상태를 꼼꼼히 체크해주고 부작용이 심하면 바로 의사에게 연결해주고 심리 상담사도 와서 정신적으로 도와주고 가장 힘들었을 때 한국계 환자 모임도 만났어요. 저처럼 호주에서 암 치료를 받고 있는 한국 분들이 여러 명 계시더라고요.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세요. 70대 할머니셨는데 3년 전에 유방암 진단받고 호주에서 치료받아서 완치되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호 씨, 여기서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의지가 중요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요. 그 말씀이 정말 큰 힘이 됐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놀란 게 또 있었어요. 호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이 정말 많더라고요. 교통비 지원, 숙박비 지원, 심지어 식비까지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관광비자로 왔는데도 인도적 차원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6개월간의 항암 치료가 끝나고 재검사를 받았어요. 그때 김 선생님이 보여주신 검사 결과를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박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완전 관해입니다. 암세포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완전 관해. 완치라는 뜻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김 선생님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순자도 민수도 리사도 모두 울었어요. 68세에 받은 새 생명이었거든요. 김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제 나이에 이 정도로 완벽하게 회복된 케이스는 정말 드물다고 하시더라고요. 의료진들도 모두 놀라워했어요. 정말 기적이에요. 선생님의 강한 의지와 가족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고민이 시작됐어요.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호주에서 계속 지낼 것인가. 사실 처음 계획은 치료만 받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하지만 6개월 동안 호주에서 지내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일단 의료 시스템이 너무 좋았어요.
정기 검진도 체계적이고 만약 재발한다면 여기서 치료받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손자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거든요. 민수가 먼저 제안했어요. 아빠, 엄마 여기서 계속 사세요. 제가 부모님 비자 신청해 드릴게요. 부모님 비자라는 게 있더라고요.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부모는 특별한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물론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어요. 순자와 상의했어요. 한국에 있는 집도 있고 친구들도 있는데 정말 여기서 살 것인가? 당신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어디든 나는 따라갈게요. 순자의 이 말이 결정적이었어요. 민수가 바로 부모님 비자 신청을 도와줬어요. 서류도 엄청 많고 복잡했지만 리사가 영어를 잘해서 많이 도와줬어요. 신청서에는 제가 암을 완치했다는 의료 기록도 첨부했어요. 김 선생님이 특별히 상세한 의료 소견서를 써주셨거든요. 68세의 대장암 3기를 완치한 케이스라며 현재 건강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고 써주셨어요. 비자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관광비자가 만료되어 가는 거였어요. 다행히 의료 비자라는 게 있어서 치료 기간 동안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 저는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병원에서 만난 한국 분들과 함께 환자 모임도 만들었고 시드니 한인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가 다른 암 환자분들에게 경험담을 들려드린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도움을 받기만 했는데 나중에는 제가 다른 분들에게 용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나이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68세에도 완치할 수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으셨다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보람찼어요. 1년 반을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연락이 왔어요. 부모님 비자가 승인됐다는 거였어요. 그날 민수가 전화로 알려줬을 때 저는 또 울었어요. 68세의 암을 이겨내고 이제 호주 영주권까지 받게 된 거예요. 이민성에서 비자를 받으러 갔을 때 담당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미스터 파크 칸그레 RATUL ATIONS YOUR이 now a permanent resident of AUSTRLI요. 영어는 잘 못 알아듣지만 그 의미는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호주 영주권자가 된 거였어요. 첫 번째 영주권 카드를 받았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68세의 새로운 나라의 영주권자가 되다니 꿈같은 일이었죠. 지금은 호주에서 정착한 지 2년이 넘었어요. 매달 정기 검진을 받고 있는데 계속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김 선생님이 5년만 더 이 상태를 유지하면 완전히 완치됐다고 볼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호주 생활도 많이 적응했어요. 영어는 아직도 서툴지만 기본적인 대화는 할 수 있게 됐어요. 손자들이 영어 선생님이 되어줘서 조금씩 늘고 있거든요. 메더케어 카드도 받았어요. 이제 정기 검진이나 병원비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정말 든든한 시스템이에요. 요즘은 시드니 한인회에서 하는 노인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저처럼 나이 드신 분들과 함께 운동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봉사활동도 해요. 특히 제가 요즘 하는 일이 있어요. 암 진단을 받고 절망하고 계신 한인분들에게 제 경험담을 들려드리는 거예요. 나이 때문에 포기하려는 분들께 희망을 드리고 싶거든요. 얼마 전에도 75세 할아버지가 위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포기하려고 하시는 걸 말렸어요. 할아버지 나이는 핑계예요. 75세도 충분히 젊어요. 저는 68세에 대장암 3기를 완치했어요. 그분이 결국 치료를 받기로 결심하시더라고요. 지금은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제가 왜 이 힘든 과정을 겪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 혼자만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을 주기 위해서였나 봐요. 순자도 호주 생활에 잘 적응했어요. 리사가 정말 좋은 며느리거든요.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셔줘요. 언어가 달라도 마음은 통하더라고요. 손자들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게 돼서 좋아해요. 저는 손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손자들은 저에게 영어를 가르쳐줘요. 서로 선생님이 되어주는 거죠. 큰 손자가 이번에 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친구들에게 할아버지 자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는 68세에 암을 이기고 호주 영주권도 받으신 슈퍼 할아버지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민수도 정말 효자예요. 처음에는 부모님을 호주로 모시는 게 부담스러웠을 텐데 한 번도 그런 내색을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자기가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해요.
가끔 한국 친구들과 화상통화를 해요. 다들 부러워해요. 호주에서 암도 완치하고 영주권도 받았다고 하니까 정말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운이 좋아서만 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운도 따랐지만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았던 게 중요했어요. 68세라는 나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라고 했을 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어가 안 통하고 낯선 나라였지만 도전했어요. 가족들도 모두 함께 힘을 모아줬고요. 그리고 호주라는 나라의 시스템도 정말 감사해요. 나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최선의 치료를 해주고 환자를 한 명의 인간으로 존중해주는 문화가 있거든요. 김 선생님 같은 좋은 의사분들도 만났고 병원 직원들도 모두 친절했어요. 처음에는 관광객이 암 치료를 받으러 왔다고 의아해했지만 나중에는 모두 응원해줬어요. 지금 제가 받는 정기 검진에서도 의료진들이 저를 미러컬 페이션트라고 불러요. 기적의 환자라는 뜻이죠. 68세의 대장암 3기를 완치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는 케이스가 정말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의 계획도 있어요. 일단 건강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5년 후에 완전 완치 판정을 받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나이 때문에 환경 때문에 포기하려는 분들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거든요. 호주 시민권도 신청할 생각이에요. 영주권을 받은 지 4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 자격이 생겨요. 그때까지 영어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호주 사회에 더 많이 기여하고 싶어요. 손자들이 대학 갈 때까지는 꼭 건강하게 지켜보고 싶어요. 그리고 증손자도 보고 싶고요. 가끔 제가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좋은 아들, 좋은 며느리를 두었고 좋은 의사를 만났고 좋은 나라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나이가 많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미리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노력하면 길이 보여요. 지금도 가끔 한국에서 암 진단을 받고 절망하고 계신 분들에게서 연락이 와요.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고 싶다고 하시는 거죠. 그런 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68세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정말 그래요. 저는 68세의 암을 이겨내고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하나씩 현실이 됐거든요. 물론 쉽지 않았어요. 언어 장벽도 있었고 경제적 부담도 컸고 무엇보다 두려움이 컸어요.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하나씩 극복해 나갔어요. 지금 이 순간도 어디선가 절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이 때문에, 경제적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포기하려는 분들 말이에요. 그런 분들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68세에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은 있어요. 저는 이제 70세가 되면 호주 시민권을 받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족과 함께 힘을 모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저는 68세에 받은 새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에 처해 계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노력하면 반드시 길이 열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세이고 지금은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직도 주변 사람들은 제가 호주에서 잘 살고 있는 줄 알거든요. 소셜연금 받으면서 골드코스트 바닷가에서 여유롭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작년 말에 몰래 돌아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돌아왔어요.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웠거든요. 그렇게 큰 소리치며 떠났는데 1년도 안 되어서 꼬리 빼고 도망치듯 돌아온 게 말이 되나요? 처음 호주행을 결심했을 때만 해도 모든 게 장밋빛이었어요. 제가 30년 넘게 다닌 중견 제조업체에서 부장으로 정년퇴직을 하면서 받은 퇴직금이 1억 5천만 원, 그리고 국민연금 월 120만 원, 여기에 부산 연제구에 있던 34평 아파트를 팔아서 나온 돈이 8억 2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 정도면 호주에서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아내가 몇 년 전부터 계속 호주 이민을 이야기했었거든요. 아내는 저보다 3살 어린 59세인데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노인분들을 많이 봐왔잖아요. 여보, 우리 나이 들어서 이렇게 살면 안 돼. 한국은 노인들한테 너무 각박해. 병원도 제대로 못 가고 연금도 턱없이 부족하고 자식들한테 짐 되기만 하는 게 뻔해.
사실 맞는 말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치매로 몇 년간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간병비만 월 200만 원씩 나가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회사에서 부장이라고 해도 그런 돈을 계속 댈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내 말에 점점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어요. 유튜브에서 호주 은퇴 이민 관련 영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정말 좋아 보이더라고요. 골드코스트에서 월 300만 원으로 여유롭게 사는 법. 호주 의료 시스템 한국과는 차원이 달라. 소셜연금까지 받으면 노후 걱정 끝. 이런 제목들에 완전히 빠져들었죠. 영상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파란 바다, 깨끗한 공기, 여유로운 생활. 특히 의료 시스템 이야기가 제일 매력적이었어요. 메디케어라고 해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병원비를 거의 안 낸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처럼 이것저것 따져가며 보험 적용 안 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지피라고 하는 가정의한테 가면 웬만한 건 다 해결된다고 하니까요. 아내도 완전히 들떠 있었어요. 여보, 우리 나이에 새로운 도전해보자. 어차피 여기서도 외롭게 늙어갈 것, 그럼 받아보면서 늙어가자. 그렇게 해서 2022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투자 이민으로 가기로 했거든요. 호주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였는데 저희 나이에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민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모든 걸 진행했는데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서류 준비하는 것만 해도 몇 개월이 걸렸어요. 건강검진, 경력증명, 재정증명, 범죄 경력 조회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투자금이었죠. 150만 호주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약 13억 원 정도였는데 아파트 판 돈에 퇴직금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예금까지 다 털어서 겨우 마련했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야. 이번에 실패하면 정말 한국에서 쪼그라들며 살아야 해. 그런 각오로 모든 걸 걸었죠. 드디어 2023년 3월에 출국했어요. 인천공항에서 골드코스트행 비행기를 탈 때의 그 설렘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야. 골드코스트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영화 같더라고요. 3월이니까 호주는 가을이었는데 한국의 늦봄 같은 날씨였어요. 하늘은 파랗고 공기는 맑고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첫 한 달은 호텔에서 지내면서 집을 알아봤어요. 이민 컨설팅 업체에서 소개해준 부동산 에이전트와 함께 여러 집을 봤는데 정말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결국 서퍼스 파라다이스에서 차로 15분 정도 떨어진 아파트를 렌트하기로 했어요. 2베드룸짜리였는데 발코니에서 바다가 보이고 수영장도 있고 체육관도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주당 렌트비가 650호주 달러였어요. 우리 돈으로 월 350만 원 정도였는데 그때는 한국에서 강남 아파트 월세보다 싸네라고 생각했어요. 첫 몇 개월은 정말 신혼여행 온 기분이었어요. 매일 바닷가 산책하고 쇼핑몰도 구경하고 골드코스트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구경했거든요. 정말 잘했다.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니. 아내도 완전히 들떠 있었어요. 매일 사진 찍어서 한국 친구들한테 보내고 호주 와서 완전 힐링하고 있어라면서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한 3개월쯤 지나니까 서서히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느낀 건 물가였어요. 장 보러 우로스나 콜스 같은 대형 마트에 가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비싸더라고요. 사과 한 개가 2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원이에요. 한국에서는 500원 정도 하는 걸 말이에요. 고기도 엄청 비쌌어요. 소고기 500g에 20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13,000원 정도였거든요. 그것도 한국처럼 먹기 좋게 썰어 놓은 게 아니라 덩어리째 파는 거라서 직접 썰어야 하고요. 그래서 한인마트를 찾아갔는데 거기는 더 비쌌어요. 한국 라면 한 봉지가 3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2,000원이에요. 김치는 작은 통 하나에 15호주 달러, 거의 1만 원이었어요. 아, 이렇게 살면 돈이 엄청 빨리 떨어지겠구나. 그때부터 계산기를 두드려 보기 시작했어요. 렌트비 월 350만 원, 생활비 월 400만 원 정도, 여기에 각종 공과금이나 기타 비용까지 하면 월 800만 원은 좋게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수입은 없잖아요. 투자 이민으로 온 거라서 일도 할 수 없고 그냥 가지고 온 돈 까먹으며 살아야 하는 거였어요. 이러면 5년도 못 버틴다. 그 계산이 나오니까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두 번째 문제는 언어였어요. 저는 회사에서 해외 업무도 좀 하고 그래서 영어를 어느 정도는 할 줄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일상생활 영어는 완전히 달랐어요. 은행에 가서 계좌 개설하는 것부터 막히더라고요.
직원이 뭐라고 하는지 절반도 못 알아듣겠어요. 특히 호주 영어는 억양이 독특해서 더 어려웠고요. 병원 가는 것도 스트레스였어요. GP한테 가서 증상 설명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거든요. 배가 아프다라고 말하려고 해도 정확히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설명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아내는 저보다 더 심했어요. 아예 영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제가 다 통역해줘야 했어요. 마트에서 직원한테 뭔가 물어보는 것도, 택시 타고 가는 것도 모든 게 제 몫이었죠. 여보 미안해. 내가 영어를 좀 배워야겠어. 아내가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안쓰럽더라고요. 세 번째 문제는 외로움이었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이 신기해서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그리워지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회사 동료들도 있었고 동네 사람들과도 인사하고 지냈는데 여기서는 정말 아무도 모르겠어요. 한인 커뮤니티도 찾아가 봤어요. 골드코스트 한인회 같은 데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뭔가 어색하더라고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나 아이가 있는 가족들이었고 저희 같은 은퇴 부부는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도 묘한 계급이 있더라고요.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 성공한 사업가들은 한 그룹이고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또 다른 그룹이고 우리는 여기서도 외톨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점점 더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네 번째 문제는 의료 시스템이었어요. 유튜브에서 봤을 때는 정말 좋아 보였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달랐어요. GP 한 번 가는데도 예약을 며칠씩 기다려야 하고 막상 가서도 10분 정도 간단히 보고 끝이에요. 한국처럼 자세히 검사해 주거나 그런 건 없어요.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속이 너무 아프다고 해서 GP한테 갔는데 의사가 스트레스 때문일 거다. 집에 가서 쉬어라라고만 하더라고요. 검사라도 좀 해달라고 했더니 일단 2주 기다려보고 안 좋아지면 다시 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이었으면 당장 내시경도 하고 피검사도 하고 그랬을 텐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어요. 정말 급한 게 아니면 다 기다려보라고 해요. 그리고 치과는 더 심했어요. 아내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갔는데 간단한 치료인데도 500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32만 원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메디케어 적용도 안 되고요. 이게 뭐야? 유튜브에서는 의료비 걱정 없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인터넷으로 정보를 더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현실이 보이더라고요. 메디케어가 적용되는 건 기본적인 것들 뿐이고 치과, 안과, 물리치료 이런 건 다 별도 비용이에요. 그리고 GP도 병원마다 다른데 좋은 의사들은 메디케어 외에 추가 비용을 받더라고요. 우리가 완전히 속았구나. 다섯 번째 문제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게 빠르고 편리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느리고 복잡해요. 은행 업무 하나 보려고 해도 한참 기다려야 하고 인터넷 설치하는 것도 2주씩 걸리고 배달 음식 시켜도 1시간씩 걸려요. 그리고 대중교통이 너무 불편해요. 트램이 있긴 한데 노선이 한정적이고 조금만 벗어나면 택시를 타야 하는데 택시비가 엄청 비싸요. 10분 거리를 가는데도 30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2만 원 정도 나와요. 그래서 차를 사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중고차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10년 된 일반 세단이 3만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2천만 원이에요. 여기에 보험료, 등록비, 주차비까지 하면 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죠. 여섯 번째로 가장 힘들었던 건 아내의 우울증이었어요. 아내가 점점 말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아파트에 혼자 있으면서 한국 드라마만 보고 밖에 나가자고 해도 피곤하다, 귀찮다라고만 하더라고요. 여보 괜찮아? 뭔가 문제 있어? 아니야. 그냥 좀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 하지만 보기에도 아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어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친구들도 있었고 요양보호사 일도 하면서 보람도 느꼈는데 여기서는 정말 할 일이 없거든요. 영어도 못하니까 사람들과 대화도 못하고 그냥 저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내가 아내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저도 점점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일곱 번째 문제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었어요. 돈은 계속 나가는데 들어오는 건 없고 나이는 먹어가는데 언어는 늘지 않고 친구는 사귀기 어렵고 의료 시스템은 불안하고 이렇게 살다가 진짜 돈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나이 70 넘어서 다시 한국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어요. 한국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해 봤어요.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아빠 어때? 호주 생활 재밌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응 좋아. 바다도 보고 공기도 좋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 앞에서 실패했다,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솔직히 처음에는 갑자기 호주 간다고 해서 걱정했어. 하지만 아빠가 행복하면 되는 거지. 나중에 나이 드시면 한국으로 다시 오셔도 되고. 아들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들은 저를 걱정해 주는데 정작 저는 여기서 매일 후회하고 있었거든요. 결정적인 계기는 아내가 쓰러진 사건이었어요. 작년 11월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면서 쓰러졌거든요.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는데 응급실에서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스트레스성 가슴 통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의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환자분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최근에 큰 변화가 있었나요? 영어로 설명하기도 어려웠지만 이민 와서 적응이 어렵다고 했더니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많은 이민자들이 겪는 일입니다.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날 밤 병원에서 돌아와서 아내와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 아내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힘들어. 매일 감옥에 갇혀 있는 기분이야. 아무하고도 말할 수 없고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럼 우리 한국으로 돌아갈까? 하지만 돈은 어떻게 해? 집도 팔았는데. 돈은 나중에 생각하자. 일단 우리 건강이 먼저야. 그렇게 해서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체면이었어요. 그렇게 큰 소리치며 호주 갔다가 1년도 안 되어서 돌아온다는 걸 어떻게 말해요? 실패했다고 인정하기가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돌아오기로 했어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친척들한테는 아직도 호주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작년 12월 말 정말 조용히 짐을 쌌어요. 가져온 짐의 절반도 못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버리거나 한인들한테 나눠줬어요. 공항에 가는 택시 안에서 아내가 울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호주 가자고 해서. 아니야. 우리 둘 다 결정한 거야. 실패한 것도 우리 둘 다 책임져야 하는 거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안도감,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 된 박시훈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에 살고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애플 본사가 있는 곳이죠. 오늘 아침에 손자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그때 애플 주식을 샀어요? 어떻게 그게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44년 전 그 시절이 생생하게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제 애플 주식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정말 믿기지 않는 숫자들이 나와 있어요. 1980년에 1만 달러로 시작했던 투자가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큰 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에요. 4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견뎌내야 했거든요. 이야기는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그해 KAIST 전자공학과를 졸업했어요. 집이 워낙 가난해서 장학금으로 겨우겨우 공부했죠. 아버지는 시골에서 작은 농사를 짓고 계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일을 도우며 생계를 꾸려가셨어요.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집안을 도와야 한다는 압박이 컸지만 저는 미국 유학을 꼭 가고 싶었어요. 전자공학이라는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배우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고 1979년 늦가을에 미국 땅을 밟게 됐습니다. 처음 실리콘밸리에 발을 디딘 순간을 지금도 기억해요. 뭔가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때 실리콘밸리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직 농장들이 많이 남아 있었고 곳곳에 작은 기술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었죠. HP, 인텔, 페어차일드 같은 회사들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거대한 기업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정말 놀라운 걸 목격했어요. 개인용 컴퓨터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까지 컴퓨터라고 하면 IBM의 거대한 메인프레임만 있었는데 갑자기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컴퓨터가 나온 거죠. 1980년 초 어느 날이었어요. 연구실 선배가 저를 어떤 작은 회사에 데려갔는데 그곳이 바로 애플이었어요. 쿠퍼티노의 작은 건물에서 젊은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보여준 게 APPL이 컴퓨터였어요. 처음 그걸 만져봤을 때의 충격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지금까지 본 컴퓨터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걸 만든 사람들이었어요. 스티브 잡스라는 25살짜리 청년이 회사를 이끌고 있었고 그의 비전을 들어보니 정말 혁명적이었어요. 개인용 컴퓨터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였어요. 그때 IBM은 컴퓨터 업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IBM에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애플이 다르다고 느꼈어요. 기술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하고 있었거든요. 1980년 12월 드디어 애플이 주식을 상장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주당 22달러에 공개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이거다 싶었어요. 이 회사는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주변 반응은 정반대였어요. 지도 교수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훈아, 너는 공부하러 온 거야. 주식 투자 같은 도박은 하지 마라. IBM도 있는데 무슨 애플이냐. 한국인 선배들은 더 심했어요. 박시훈, 너 미쳤니? 겨우 생긴 회사에 돈을 넣는다고? IBM 주식을 사든지 아니면 은행에 저금을 해. 그게 안전한 길이야. 심지어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도 전화가 갔어요. 아들이 미국에서 도박을 한다고요. 어머니는 울먹이시며 전화하셨어요. 시훈아, 학비 아껴서 장사는 하지 마라. 공부만 열심히 해라.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전자공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애플의 기술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들이 만든 건 단순한 컴퓨터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생활비로 아껴둔 $5,000에다가 은행에서 학자금 대출까지 받아서 $5,000를 더 마련했어요. 총 $10,000로 애플 주식 454주를 샀습니다. 1980년 12월 12일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증권회사에 가서 주문을 넣었죠. 주가가 $22에서 시작해서 하루 만에 $32까지 올랐어요. 첫날부터 50% 수익률을 기록한 거죠. 그때 연구실 동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야, 박시훈이 하루 만에 $5,000 벌었다고. 운이 정말 좋네. 이제 팔고 나와라. 하지만 저는 팔지 않았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애플의 진짜 가치는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다고 봤어요. 1980년대는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1985년에 스티브 잡스가 회사에서 쫓겨났거든요. 이사회와 갈등을 빚다가 결국 나가게 된 거예요. 그때 애플 주가가 폭락했어요. 주변에서는 난리가 났죠. 봐라, 애플은 이제 끝이다. 창업자도 나갔는데 무슨 미래가 있겠냐. 지금이라도 팔아라. 확실히 흔들렸어요.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데 정말 제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애플의 기술은 여전히 뛰어났거든요. 매킨토시 컴퓨터를 써보니까 여전히 다른 회사들보다 몇 년은 앞서 있었어요. 문제는 경영이지 기술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1990년대는 더 힘들었어요. 애플이 정말 망할 뻔했거든요. 시장 점유율이 5%까지 떨어졌고 주가는 역사상 최저점을 기록했어요. 그때 모든 사람이 저를 미쳤다고 했어요. 박시훈, 너 정말 고집불통이다. 15년 동안 손해만 보고 있잖아. 이제라도 손절하고 나와라. 심지어 아내도 걱정했어요. 당신 이제 그만해요. 우리 아이들 교육비도 생각해야죠. 그 돈으로 집이라도 사요. 정말 외로웠어요. 온 세상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가 본 애플의 기술력은 가짜가 아니었거든요. 1997년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스티브 잡스가 애플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12년 만에 복귀였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17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998년에 아이맥이 나왔어요. 반투명한 컬러풀한 디자인의 컴퓨터였는데 완전히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어요. 애플 주가가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죠. 2001년에는 아이팟이 나왔어요. 음악을 1,000곡이나 담을 수 있는 작은 기계였죠. 이때부터 애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순한 컴퓨터 회사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회사가 된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제 투자 가치가 원금을 넘어섰어요. 21년 만에 드디어 수익이 난 거죠.
아내가 그제서야 인정하더라고요. 당신이 옳았네요.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진짜 혁명은 2007년에 일어났어요. 아이폰이 나온 거죠. 스마트폰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기기였어요. 전화, 컴퓨터, 음악 플레이어가 하나로 합쳐진 거였죠. 아이폰 발표를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세상이 바뀔 거다. 애플이 정말로 세계를 지배할 거다.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아이폰이 나온 이후 애플 주가가 로켓처럼 치솟았어요. 제 포트폴리오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2010년에 드디어 억대 자산가가 됐어요. 1만 달러로 시작한 투자가 30년 만에 100배가 된 거예요. 그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30년 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패드, 애플워치가 계속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 올랐거든요. 지금은 처음 투자금의 몇천 배가 됐어요. 가장 기분 좋았던 건 과거에 저를 비웃던 사람들의 변화였어요. 예전에 저를 미쳤다고 하던 선배가 전화를 했어요. 시훈아, 미안하다. 내가 옳았구나. 어떻게 그걸 알았니? 지도 교수님도 나중에 인정하시더라고요. 내가 잘못 생각했다. 너의 안목이 정말 대단했다.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니? 하지만 저는 자만하지 않았어요. 성공했다고 해서 생활을 바꾸지도 않았고요. 여전히 검소하게 살고 있어요. 다만 아이들 교육에는 투자를 많이 했죠. 큰아들 준호는 지금 구글에서 시니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스탠포드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는데 아버지의 기술적 안목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에서 인정받는 엔지니어가 됐죠. 딸 미나는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해요. 하버드 로스쿨을 나왔는데 꼼꼼하고 논리적인 성격이에요. 지금은 우리 가족 자산 관리를 담당하고 있어요. 두 아이 모두 성공해서 정말 뿌듯해요. 교육에 투자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3세대가 모두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됐거든요. 저는 투자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 기술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애플의 기술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알 수 있었어요. 둘째, 장기적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휘둘리면 안 돼요. 정말 좋은 회사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증명되거든요. 셋째, 군중 심리를 거스를 용기가 있어야 해요. 모든 사람이 반대할 때 투자해야 진짜 수익을 볼 수 있어요. 남들과 똑같이 하면 평범한 결과밖에 얻을 수 없거든요. 지금도 저는 계속 투자하고 있어요. 애플뿐만 아니라 다른 기술 회사들도 보고 있고요. 인공지능, 전기차, 우주항공 분야에 관심이 많아요. 요즘 젊은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투자라는 건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보는 안목을 기르는 거예요. 어떤 기술이 세상을 바꿀지 공부하고 그 변화에 함께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다음 애플은 어떤 회사일까요? 어떤 주식을 사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단순한 종목 추천은 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말해요. 기술을 공부하세요.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관찰하세요. 그리고 정말 확신이 설 때만 투자하세요. 지금 생각해보니 1980년 그때가 정말 특별한 시기였어요. 개인용 컴퓨터가 막 등장하던 때였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인공지능이 막 시작되는 시기와 비슷해요. 그때 애플에 투자한 거는 운이 아니었어요. 충분한 공부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기술의 방향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물론 44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었죠. 팔고 싶은 순간이 몇 번이나 있었고요. 하지만 끝까지 참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었어요. 지금 저는 쿠퍼티노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애플 본사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집인데 가끔 산책하다 보면 애플파크가 보여요. 44년 전 투자한 그 회사가 지금은 세계 최고 기업이 됐다니 정말 감개무량해요. 한국에도 자주 가요. 모교인 KAIST에서 특강을 하기도 하고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후배들을 보면 과거의 제 모습이 떠올라요. 그들에게도 말해주고 싶어요. 지금은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공부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기회가 와요. 그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하고 있으세요. 요즘 손자들이 클 때가 되니까 이 자산을 어떻게 물려줄지 고민이 돼요.
돈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가치관도 함께 전수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손자들에게 투자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파는 방법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보는 눈을 기르게 하고 있죠. 세상을 바꾸는 기술에 관심을 갖게 하고 있고요. 아직도 애플 주식은 계속 보유하고 있어요. 물론 일부는 매도해서 다양화했지만 여전히 포트폴리오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애플의 미래를 여전히 믿고 있거든요. 인공지능, 자율주행, 증강현실. 애플이 도전하고 있는 새로운 분야들을 보면 아직도 혁신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계속 성장할 거라고 봐요. 67세가 된 지금 돌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애플 투자였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용기를 내서 도전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반대했지만 제 신념을 믿고 끝까지 갔어요. 그 결과 경제적 자유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할 수 있었죠. 젊은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안전한 길만 가지 마세요. 정말 확신이 서는 일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도전해 보세요. 물론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성공할 기회도 없거든요. 저처럼 44년을 기다릴 각오가 있다면 분명 보상이 따를 거예요. 기술을 공부하고 세상의 변화를 관찰하고 확신이 설 때 과감하게 투자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을 기르세요. 그것이 바로 제가 67년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